아, 예. 제가 다음 주에도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그 좀 청중의 니즈, 청중의 그 필요한 것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혹시 학생분들 잠깐 손 들어보시겠어요? 학생분들요. 네, 학생분들, 여기서 말하는 학생은 대학생 이상만 일단 손 들어보세요. 대학생 이상. 네, 대학생 이상 있으시고, 고등학생이세요? 여기. 아, 이 세 분은 어떤 분이시죠? 아, 직장인이세요? 아, 예. 청년 직장인분들 계세요. 네, 청년 직장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중고등생도 있으신 것 같아. 맞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복합적인, 청중 대상으로 강의하는 게 쉽지 않은 기회인데, 저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영상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도 좀 보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이렇게 느끼는 바를 저랑 같이 한번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세상의 스펙을 이긴다라는 제목이었는데 일반 출판사에서 제가 책을 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대거 많이 빠지게 됐고 하지만 제가 저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아까 말했던 출애굽기 4장에 있었던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기 때문에 사람을 활용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지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위인전을 볼 때마다 굉장히 위인전을 읽고 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경우가 있었어요. 이분들을 보면 저는 못 따라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인전을 읽을 때 제가 한 가지 했던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좀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반기문 사무총장님을 위인전을 본다 했을 때 그분의 위인전의 결론을 보지 마시고 저분이 지금 나랑 나이가 똑같았을 때 지금 도대체 어떤 분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23살의 청년이라고 하시면 저 생각하는 저 위인들이 그 당시에 나랑 똑같은 23살의 나이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분석하게 된 결과 너무나 자신감이 붙게 되었습니다. 전무들도 똑같은 불안과 저분들도 똑같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23살, 25살, 26살에 그때부터 유엔 사무총장 혹은 링컨과 같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그분들이 전혀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위인전을 볼 때는 마치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되지만 윈스턴 처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리더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 어떤 사람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엄청난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대학생 때부터 그거를 막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서 만든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사람을 기계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너는 29살까지 이걸 하지 않으면 너는 실패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긴 하면서도 사실은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좀 거리감이 먼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비전과 꿈으로서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존재 그대로 우리를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셨지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성취를 하고 어떤 꿈을 이루는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거나 구속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이죠. 자, 그때 분석을 하게 되면서 결국 목표나 꿈보다 더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회를 바라보게 됐죠. 중학교 때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할 때 대본을 써야지만이 전화를 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잘 이해 안 되시죠? 저도 이해 안 돼요. 근데 대본을 써야 돼요. 야, 친구야, 수학 선생님이 숙제 어디 냈니? 이거를 써야지만이 해보셨어요? 자, 이런 분들은 나중에 굉장히 크게 될 분들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 시나리오대로 하지 않으면, 그 시나리오를 벗어나 이제 막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7살에 중국에서 그렇게 끝나고 미장원에 갔고, 그렇죠? 28살에 대학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2년 동안 대학원 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PPT를 띄워놓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 앞에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앞에 쓰면요 다리를 제가 엄청 떨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책상에다가 저는 항상 제 몸을 밀착하고 책상에다 제 다리를 붙여놓고서 발표를 하지 않으면 마치 쓰러질 것만 같이 저는 현기증이 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걸 굳이 분석해보면 혈액형이 A형이었어요.
뭐 이런 거 잘 안 믿으시겠지만 굉장히 진한 A형을 가졌던 것 같고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사람들과 눈빛을 마주치는 게 굉장히 어색했던 저의 모습이 어린 시절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원래 이렇게 태어났구나. 내 성격이 원래 이렇구나. 난 원래 이렇게 내성적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주셨던 몇 가지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숨겨주셨다는 것들을 왜 그때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사실은 내성적인 모습도 있지만 지금은 필요에 따라서 전혀 내성적이지 않은 사람, 지금처럼 보이게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진 그 수많은 계획들, 그리고 그 계획은 사실 어떤 목표라는 부분보다는 바로 어떤 이야기를 너와 내가 함께 만들고자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중에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세 가지는 그래서 뭐 커다란 꿈을 꾸십시오, 뭐 커다란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에 대한 다짐과 또 연습들이 필요하겠죠. 마치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예전부터 그 자기에게 맡겨졌던 양들을 이렇게 섰을 때 가끔 사자나 곰이 왔다라고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대부분의 그 목자들은 도망갑니다. 일단 자기 목숨을 보존해야 되죠. 근데 다윗은 굉장히 특이했는데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해야 되지만 하지만 자기에게 맡겨주셨던 이 양무리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커가지고 그때부터 사자와 곰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이 돌팔매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연습했던 그 작은 습관들이 나중에 굉장히 커다란 지팡이, 작은 지팡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골리앗과 싸우는 현장 가운데서 다윗이 사울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사울 왕이 다윗을 딱 보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골리앗과 함께 싸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한번 딱 보더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큰 용사고 너는 양치기이다. 정확하게 스펙을 기준으로 너는 자격이 없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용사이기 때문에 만나봤자 승산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사울은 그 바로 처음에 다윗에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사극이나 역사를 좀 보시게 되면 왕의 한 번 뱉었던 말은 어떤 효과가 있죠? 네? 법입니다. 한 번 말한 것은요. 그것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굉장히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면 에스더도 보고 하시면 알죠. 한번 뱉은 말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또 다른 법을 자꾸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결국에는 골리앗과 만나서 싸움을 하게 되죠. 도대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울이 마음을 바꿨을까요? 어떻게 바꿨죠? 바로 다윗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는 아니고 저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게 맡겨주셨던 양무리를 쳤을 때 사자나 곰이 오게 되면 저는 그때 도망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맞붙어 싸우고 이 사자와 곰을 물리쳤죠. 하물며 할례받지 아니한 저 골리앗이 우리에게 저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에게 제가 마치 예전에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것처럼 이번에도 힘과 지혜와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이 정확하게 너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전장에 나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래도 못 믿었던지 이제 갑옷을 줍니다. 그리고 긴 칼을 주죠. 그랬더니 다윗이 한번 시범 삼아 착용하고 걸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거죠. 자, 세상의 기준, 세상의 스펙을 다윗이 내려놓고 무엇을 챙깁니까? 바로 자기에게 익숙했던 지팡이, 바로 자기에게 익숙했던 물맷돌들을 챙기면서 바로 골리앗으로 나가게 되죠. 사실 우리들의 관점은 항상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는지 빨리 갑니다. 급하거든요. 다윗은 골리앗과 만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나기 전까지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기회를 만나기 전까지 다윗은 어떠한 준비를 했었는지가 사실은 저희가 다윗이란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배워야 될 지점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언제 골리앗 만나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을 만날 기회를 줘가지고 저렇게 엄청나게 성공을 했는데 저한테는 언제 골리앗을 주실 겁니까? 그런데 골리앗을 못 만날 기회도 많겠죠. 그러면 그 인생이 실패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이 그 골리앗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골리앗을 만나기까지 다윗에게 훈련을 해주었던 그 기간,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다윗이 보여주었던 한 가지의 태도,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준비해야 될 굉장히 멋진 부분이겠죠.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뭐 대학생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얘기를 먼저 하고 제 PPT를 진행하게 된다면 지금 평균 수명이 몇 세라고 하시죠? 몇 세라고 할까요? 네? 아, 벌써 거기까지 갔나요? 네. 예, 평균 뭐 90, 여성분들 97세에서 한 100세까지라고 합니다. 이 평균 100세를 통해서 앞으로의 살아갈 많은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진로로 이거를 연결해서 말을 하게 되면 과거에는 한 가지 직장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60 몇 세까지 정년 은퇴를 하는 것이 마치 바람직한 하나의 경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100세 시대가 됐다는 것에는 많은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더 이상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 하나의 직장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이 왜 그런지는 제가 사회 문화적으로 경제 산업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걸 다 좀 제가 요약을 하고 그냥 말씀을 드리면 평균 많은 전문가들은 5번에 걸쳐서 사람들이 이직을 하는 시대가 됐다고 얘기를 하죠. 과거에는 대학교를 나오자마자 남들이 부러워하는 굉장히 멋진 직장에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들어간 직장이 내 인생의 거의 마지막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 낙오를 하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희 부모님과 또 저희 선배 세대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세 시대를 거치게 되면서 직장이란 개념들이 50세, 60세, 40세의 개념들이 없어지고 또 시니어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냐면요. 내가 처음 들어간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들어가는 직장.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라는 개념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게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편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남학생이 취직을 해가지고 자동차를 이제 구입했다고 보겠습니다. 차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 차를 샀는데, 제네시스부터 구입했습니다. 멋진 차 이제 운전하고 싶었죠. 제네시스를 타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여러분 차량 구입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바꾸고 싶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자,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이 친구가 제네시스를 운전하다가 한 5년 있다가 차를 바꾸게 됩니다. 자, 어떤 차로 바꿀 확률이 높을까요? 네? 네, 에쿠스나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외제차 브랜드가 뭐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우디, 나오시네요. 자, BMW, 그쵸? 야, 그러게 정확하게 벤츠도 있죠. 이렇게 이상이 되죠. 근데 이 친구가 제네시스를 운전하다가 5년 후에 갑자기 친구들한테, 야, 나 차 바꿨어. 근데 뭐 바꿨니? 제가 얘기해볼게요. 아반떼로 바꿨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느낌일까요? 죄송한데 아반떼를 운전한다고 전혀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예시로서 지금 드리는 거니까 전혀 아반떼 운전하는 몇 분들의 표정이 약간 일그러졌는데 예시로 하는 거니까 전혀 부담 없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 청년의 관점에서 제네시스에서 아반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제부터 물어보는 거죠. 무슨 요즘 일이 있니? 힘드니? 돈 잘 버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사회적인 압력이라는 부분입니다. 제네시스를 타면 그 다음에는 기대하는 게 뭐죠? 아우디로 가거나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근데 처음에 아반떼에서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그랜저도 가고 제네시스도 가고 그 다음에 뭐 아우디로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과거에는 처음부터 제네시스를 딱 차를 타는 게 위신과 평판과 사회적인 어떠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산업화 시대의 한 가지 전형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사회죠? 지금 당장에 제네시스를 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제네시스라는 차를 못 타기 때문에 뭐가 아니라 그럼 내 형편과 내 역량과 내 기회가 허락하는 만큼의 그 작은 자동차로 시작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운전을 더 열심히 합니다. 운전의 역량이 만들어지죠. 돈도 더 벌게 돼요. 그럼 그 다음에 그랜저로 자기가 바꿀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직장의 관점을 돌아가게 되면 처음에 들어간 것보다 그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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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직장이 더 어떻게 변하는지가 바로 그 사람의 사회 경제적인 하나의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저는 이것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나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삼성,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하는 최고의 어떤 직장들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이 전혀 여러분들의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제가 아는 많은 후배들은 IT 전공했던 친구들은요,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3년간 경력을 만듭니다. 그 3년 후에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지금 대졸자 IT나 프로그래머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에 누구보다도 더 쉽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경력직이 가진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구조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다윗과 같이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과 역량을 강화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면 적절할 골리앗이 나오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 PPT를 어떻게 넘기면 될까요? 한 장씩 넘겨주실 거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30살에 유엔이라는 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저곳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참 많은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문제로도 물론 볼 수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사실은 엄청난 기회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유엔을 잘 모르신다면 혹은 한국에서만 또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사실은 눈을 조금 더 이렇게 켜셔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고 있는 전 세계를 바라보시면 사실 할 수 있는 일들과 진로의 기회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제가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윗과 같이 혹은 여러분이 아시는 수많은 위인이 지금 23살과 25살은 그 나이로 돌아가서 본다면 이분들에게 있었던 가장 공통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무수히 작은 것에 대한 성실함과 그 무수히 작은 것에 대한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훗날 나에게 올 그런 골리앗을 만날 기회, 커다란 기회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기회를 가져가는 모습을 가졌죠. 갑자기 그냥 뭐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그 기회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무수히 작은 연습들에 그리고 그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 작은 성공들을 많이 했다는 것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게 얻고 나서 저게 하나도 준비되지 않으면 사실 나중에 커다란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회피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겠죠. 다음이요.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왜 질문은 어려운가 영상 그거 있으시죠? 그 앞부분만 제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틀어주시면 영상을 보고 또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동영상 파일을 제가 다시 드렸는데 하루 일과가 끝난 저녁 8시. 지금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가보시면 아세요. 네, 가서. 궁금한데요. 느닷없이 카메라와 마주한 방송국 기자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함께 볼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자님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웃으면서 편하게 보시면 되는 영상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회견장입니다.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I to think see.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Well, 기자가 your English is better 일어섰지만 than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Yeah, but 한국 now, 기자가 in fairness, 아니었습니다. though,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How about you held up will your my hand anyway. Korean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Yes depends or on no?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No, no takers.
This is getting 참 난감합니다. I expected. Take quick one question. 결국 from Asian 질문권은 President Obama.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런 일 있었구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기 기사네. 자,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셨어요? 안 좋으시죠? 근데 여러분이라면 저 현장에 있었을 때 기자로서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자, 저거를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좀 전개를 해볼게요. 그 다음 슬라이드 가보겠습니다. 자, 저는 보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이 앞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요. 코피 아난, 저는 코피 아난을 좋아했으니까 코피 아난이라는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이 바로 이전에 사무총장인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강연을 하면 항상 질문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질문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 질문 시간에 어떻게 될까가 좀 궁금하죠. 한 번은 그 다음 페이지요. 코피 아난이 서울대에 와서 굉장히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 엄청난 강당에 사람이 진짜 많이 모아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코피 아난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항상 또 던집니다. 다음이요. 근데 그 질문을 던지고 나서 코피 아난이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질문을 서로 하려고 막 하는데 그 어떤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갑자기 침묵의 바다를 코피 아난이 여기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요. 그랬을 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손을 보내요. 코피 아난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구나. 다행히 한 사람이 질문하는구나 하면서 친절하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꾹 눌러서 질문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이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하지만 한편으로 또 당황스럽고 굉장히 긴장됐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 국제적인 그 예의 프로토콜을 제가 다 생략을 했어요. 뭐냐면 되게 이런 분들에게 질문할 때 그 강연 고맙습니다. 저는 누구고요? 제가 이런 질문 해도 될까요? 하면서 질문 이겁니다 하고 앉으면서 땡큐 뭐 이렇게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딱 내가 하고 싶었던 질문 하나만 와수로 생각하는 질문만 딱 던지고 땡큐도 없이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자, 그게 바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YTN에서 있는 돌발 영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굉장히 도발적이었나봐요. 제 모든 모습이 그 영상에 찍혀서 그날 MBC 뉴스데스크에도 진출하고 전국의 9시 방송에 제가 다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삭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오늘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저기에를 질문을 했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아니겠죠. 저기에서부터 2년 전의 제 모습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저는 대학원에서도 같은 클래스에서 수업 시간에 친한 친구들 앞에서도 발표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모습은 코피 아난이 오든 누가 왔든 저렇게 공개적인 700명이 넘는 공간에서 그 첫 번째 질문하는 사실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죠. 1학기의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제가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 대학원이에요. 나머지 3학기 동안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을 했는데 제 스스로가 만족이 되지는 않았어요. 나는 어떻게 살았지? 고민을 해보니까 한 학기 동안 공통적인 제 어떤 패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 알지도 못하면 질문이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질문도 안 하고 꽁꽁 그냥 속에 담아두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러니까 사실 발전을 못하는구나 생각하면서 2학기부터는 제가 한 가지 결심하게 됩니다. 그 중에 그건 뭐냐면 모든 수업 시간마다 2학기 때 있었던 모든 수업 시간마다 항상 첫 번째 질문을 무조건 해보자라고 결심하게 되죠. 왜 첫 번째 질문일까요, 여러분? 왜 첫 번째 질문이죠?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너무나 쉬워요. 근데 그 첫 번째 질문은 항상 쉽지가 않습니다. 손 들면 저 두 사람이 내 뒤통수 어떻게 볼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드는 거죠. 자, 놀라운 사실은 그 2학기 때부터 모든 수업 시간에 첫 번째 질문하기 위해서 질문거리가 있든 없든 중요한 건 일단 손 드는 거죠. 일단 손 드는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질문할 게 없으면 교수님 여기 방금 설명하신 거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첫 번째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제가 3학기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장학금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3학기 때부터는 제가 학교에서 딱 한 명한테 주는 전액장학금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게 됐죠. 놀라운 사실이었는데요. 교수님이 저는 질문을 굉장히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질문을 막 하면 이런 친구가 다 있어 하면서 막 싫어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성적으로 보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열심히 A라는 성적까지 만들 정도로 노력을 하면요. 그 플러스라는 주관적인 감정이 담긴 이 플러스를 저는 안 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 나를 성가시게 해. 근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저에게 다 플러스를 다 붙여주셔서 제가 모든 성적에 A 플러스를 맞게 됩니다. 그때 저에겐 굉장히 커다란 경험이었어요. 질문을 한다는 굉장히 작은 저의 하나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 자체가 저의 어떠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변화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학교의 성적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변하게 됐죠. 자, 1년 반에 그렇게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석사 논문을 쓸 때 마침 제 논문의 주제가 UN 사무총장의 리더십에 대한 것을 논문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논문을 쓰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논문과 관련된 최고의 권위자를 직접 만나거나 직접 질문을 해서 그분의 의견을 논문에 담게 되면 그냥 문헌, 책을 조사해서 논문을 쓰는 것보다 굉장히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논문의 가치가 엄청 뛰는 거죠.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코피 하나 있는 서울대로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제가 얼마나 당황했으면 질문을 했지만 하지만 거두절미하고 돌발 영상까지 출연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코피 하나니 답변했던 그것들이 고스란히 제 논문에 들어가게 되고 제 논문은 캐나다에 있는 학회지도 출판이 되고요. 하와이 가서 국제 컨퍼런스에 발표도 하게 되고 당시 영어로 제가 논문을 썼는데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서 지금도 한국에서 한국어판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30살에 들어가게 되는 저의 첫 직장 UN에 들어갈 때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증거로서 저의 지팡이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결과를 놓고 볼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게 된 한 가지의 저 기회, 저 분 앞에서 질문을 한다는 것이 그 당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1년 전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학교, 교실에서의 수많은 연습들. 근데 그 연습들이 1년 반 동안 쌓여서 결국 내가 저 질문을 해야 될 때 앞에 물론 조금 더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손을 들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것은 바로 1년 전, 2년 전, 3년 전, 5년 전 혹은 10년 전에 무수히 많이 했던 연습과 또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보여준 동일한 패턴이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서 믿음을 가지고 마술 같은 걸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이전부터 충분히 있었던 그러한 연습들이 하나님이 주신 때가 됐을 때 활용했던 것이지 그것들이 갑자기 주어졌던 어떤 은사가 나왔던 것은 아님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특히 대학생들 혹은 중고등학교인 친구들에게 좀 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죠. 커다란 꿈을 꾸는 것은 저는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커다란 꿈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작은 연습을 하는 친구들은 사실 더 무서운 친구들이죠.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은 누가 바라보지 않아도 그것을 지금 해서 누가 칭찬을 하지 않아도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서 하는 친구들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저는 무서운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비전, 버락 오바마를 만나겠다는 커다란 비전을 말하기 전에 그런데 저분이 저렇게 질문할 기회를 줬을 때 나는 손을 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바로 오늘 연습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바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저희들이 뒷걸음을 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어디 계세요? 아까 제가 대학생분들 손 들으라고 했는데 자, 지금 몇 학년이세요? 네, 질문 평소 잘 하세요? 아, 네. 자, 저렇게 한 번 질문한 사람들이 자꾸 승자 독식하게 됩니다. 한 번에 한 분이 계속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질문을 평소에 잘 안 하신 분들은 한 번 그 사이클을 이렇게 끊으셔야 되죠. 이렇게 너무나 이 좋은 환경에서도 질문을 못하면 회사나 조직에 들어가잖아요. 절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온실에서도 질문을 두려워하고 좀 쪽팔려하고 그러면 회사라는 공간이나 조직에 가서는요. 같은 팀 동료나 상사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여기 이제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니까 자녀분들에게 지금 그런 습관들과 그런 작은 노력들과 그런 무수히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하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작은 지팡이들을 찾아가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굉장히 어렵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부분이죠. 남이 존재하지만이 사실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인 동물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잘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바로 다른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하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 10년 동안 기도원에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은사라는 것은 또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공동체나 다른 사람, 타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재능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을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나 달란트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덕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와 달란트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것을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게 있는 지팡이들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그 사람들과 사이에서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거기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이요. 프루덴셜 사회공헌 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루덴셜이라는 것은 하나의 금융회사고요. 여기에서 사회공헌으로 재단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서 매년 진행하는 것이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수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수기를 이렇게 평가를 해서 장관상도 주고 자금도 주고 이제 그런 리더로 키워가는 역할을 하고 있죠. 한 번은 이 프루덴셜의 사회공헌으로 하는 저 프로그램이 15년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그 15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한번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15년 전에 저 때 중학생, 고등학생들, 10년 전에 그때 대학생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 이분들이 지금은 뭐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저런 자원봉사를 했었는데 그때 그 했던 봉사활동이 지금의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몇 가지 가설을 세워서 그 15년 동안의 데이터를 다 보고 어떤 분들은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때 고등학생 때 저런 자원봉사가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생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효과를 주고 있습니까를 저희가 가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가 세계는 착한 인재를 기다린다는 책에 다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 있으시면 도서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요.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그 분석을 하면서 과연 그럴까라는 한 가지 그 궁금함이 있어서 한번 실증 연구를 진행해 봤습니다. 어떤 친구들을 특히 제가 모집을 했냐면 제3세계 개발도상국이란 곳에 가서 과학기술을 전공했던 친구들이 자원봉사를 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 약 70몇 명에게 제가 설문조사를 진행했죠. 자기가 가진 이공계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대학생들이 제3세계 국가에 가서 뭔가 봉사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봉사활동을 하기 전과 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좀 더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그래서 물어본 거가 아까 저런 설문 형식으로 있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과가 나오는데 굉장히 놀랐던 하지만 제가 한번 예상했었던 결과가 나오게 됐죠. 88% 이상이 봉사활동하기 전과 후가 다르다고 했는데 특히 봉사활동을 한 다음에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릴 역량이라는 것이 개발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역량인지에 대해서 밑에 좀 보시면 실행력,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기획력, 문제 해결 능력 같은 역량들이 특별히 강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주관식으로 많은 분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과 만났을 때 물건과 서비스를 전달해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귀를 들여주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서 소통도 하고 또 함께 있던 팀원들과 하는 모든 과정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죠? 바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현대적인 의미로서는 역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요즘 직장에서 면접 보고 할 때 다 역량이란 것을 평가를 하죠. 이력, 경험이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기업에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저 용어가 성경적인 용어로 이거를 번역을 하자면 저게 바로 달란트고 저게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회적인 공동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섬길 수 있도록 주셨던 사람마다의 은사와 달란트, 그게 바로 현대적인 용어로 번역하게 되면 실행력인가, 소통 능력인가, 기획력이 있는가, 창의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저는 특히 이 한국에서 교회 학교를 다니는 젊은 친구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어떤 부분에 굉장히 약점이 있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공동체에서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연습하는 친구들은 대한민국에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인터렉츄얼, 지적인 역량에 대한 부분에 그렇지만 그것 말고 사회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친구들과 만나고 교사와 만나고 소그룹 활동을 하고 예배라는 커뮤니티를 진행한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것, 기획하는 것, 팀워크라는 것을 천천히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자신감을 사실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친구들은 학원에 가는데 나는 여기에 있지가 아니라 저 친구들은 도대체 사회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이런 역량을 배우지 못하는데 나는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나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역량도 배우고 있다는 그 자신감들이 사실 여러분들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있죠. 교회 다닌다는 것이 조직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과 커뮤니티에 있어서 어떤 팀원으로서 또 그 문제 해결 능력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은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좀 숨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산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저 연구 결과가 신기하게 제가 유엔에 있었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이런 거대한 기업이나 조직이나 글로벌 조직은, 기관은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의 스펙이나 점수나 이런 걸 뽑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기관별로 원하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유엔도 8가지의 핵심 역량을 이미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8가지 핵심 역량이 있으면 들어오는 거고요. 그 역량이 없으면 어떤 학교에 다녔고 영어 성적이 얼마 좋고 전혀 상관없이 사실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유엔에서 말한 8가지 핵심 역량을 보면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기획과 조직력, 책임감, 창의성, 고객 지향성, 그다음 계속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열정, 마지막 기술적인 지식, 이 8가지인데요.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자원봉사를 통해서 역량을 만들었던 것과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놀라운 조사 결과는 이 자원봉사를 했던 대부분의 친구들은 한 번도 내가 유엔이나 국제기구나 글로벌 조직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친구들은 아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됐냐면 유엔이나 국제조직에서 탐내는 인재로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왜요? 바로 역량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또 토익이나 스펙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런 부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열심을 냈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바로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연습들과 역량들을 가져갔죠.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글로벌 조직이 원하는 저러한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 기획과 조직력, 책임감들을 만들 수 있다는 이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저는 교회에 우리가 출석을 하고 또 함께 수련회도 조직하고 학생회도 조직하고 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굉장한 이런 공간을 저는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취직을 할 때 숨겨야 될 부분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강력한 저는 자산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이요. 저기에 있는 책들은 제가 썼던 많은 책들 중에 일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책 쓰고자 하는 이렇게 꿈이 있으신 분 계세요? 언젠가는 책을 좀 쓰고 싶다.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저는 그런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책을 쓰게 되는데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 첫 번째 책이 저 책입니다. 군입대를 준비하는 청년에게. 제목이 참 너무 착하죠? 혹시 아직 군대 안 간 친구 있나요? 군대 안 간 친구. 네. 힘내세요. 괜찮아요. 네, 아직, 우리 형제가 여기 있는 줄 알았으면 제가 책을 한 권 가져오는 건데. 자, 제가 저 책을 쓰게 된 계기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책을 쓰고자 하는 어떤 목표나 이런 꿈을 가진 건 아닙니다만, 우연한 기회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저거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다고 생각했잖아요. 중국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IMF가 터지고 몇 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원금이 많이 없으셨어요. 당시 저도 백수였고 어떻게 하면 이 선교사님을 도울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도울 수 있는 돈은 재정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좀 창의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선가 제가 좀 들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책을 잘 써서 판매가 잘 되면 이 인세라는 수익, 저자가 수익을 얻게 되는데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를 듣게 돼서 그래 그럼 내가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을 통해서 번 수익으로 우리 선교사님 좀 돕자. 제가 이렇게 굉장히 가력한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제 그 당시 나이가 26살이었고 뭐 이렇게 책을 쓸 수 있는 나이 뭐 경험들이 없었죠. 그러다가 불현듯 집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군대에서 2년 동안 썼던 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역시 군대 갔다 왔던 분들은 수양록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수양록? 혹시 군대 갔다 왔나요? 지금 군인이세요? 어쩐지 군대 얘기 나오자마자 각자 긴장하시고 이렇게 팔을 막 피시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안절부절 손을 막 이렇게 만지시는데 어디에서 공무하고 계세요? 김포에 계세요? 있습니다. 딱 끊어서 얘기하네요. 좋아요. 수양록이 뭔지 아세요? 지금 잘 쓰고 계세요? 네. 자, 뭐 이렇게 잘 쓰는 분도 있고요. 막 진짜 막 어거지로 막 이거 좀 해야 되나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근데 군대에서 왜 이걸 국방부에서 일기를 쓰게 하냐면 이 사람의 자살 징후 알고 막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쓰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군대를 제대할 때 이 군대 기록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찢어버리거나 불살라버리고 대부분 와서 한번 여러분 친구 있으면 물어보세요. 수양록 있니? 대부분 막 없다고 얘기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집에 가져왔어요. 2년 동안 썼던 일기니까 굉장히 분량이 있겠죠. 저도 군대 가기 전에 군대에 대한 묘한 어떠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군대는 어떤 것이지? 믿음을 갖는 사람이 들어가서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뭔가 좀 가이드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어가지고요. 가끔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들이 이상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뭐 뱀을 잡아 먹었다느니 그거 진짜 다 거짓말이죠. 뭐 태권도가 다리를 찢었다느니 그래서 미리 찢고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다 거짓말을 막 하는데 막 속으로 이렇게 위축되는 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그런 경험들 때문에 차곡차곡 제 경험들을 막 썼어요. 실제로 갔더니 뱀은커녕 뭐 다리를 찢든 뭐 이런 거 없다 뭐 이런 걸 제가 쓰게 됐는데 군대를 입대하기 전에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제가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 일기를 잘 편집해서 책을 내면 1년에 10만 명 이상이 군입대를 하거든요. 와 대박이 나겠다 생각을 해서 그 한국에서 군대 선교 기관이 있어요. 굉장히 그 유일한 멋진 기관인데 거기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는 기대를 했어요. 청년 드디어 이런 게 이제 나온다니 너무 기다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았는데 추천사를 좀 써달라고 제가 목사님께 부탁했는데 목사님이 추천사를 못 써주겠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 살 사람 없어 하면서 추천사 못 쓰겠고 그냥 뭐 인터넷에 공개하는 게 낫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 출판사를 제가 공략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출판사가 몇 개 없어서 김영사 이런 아주 제일 큰 출판사부터 이메일 보냈더니 역시 뭐 연락도 없고 한 30군데 이상 출판사가 저에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점이 되면 사실은 낙담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작가로 데뷔하고 싶다, 저자로 데뷔하고 싶다라는 제 생각에 그 군선교를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도 추천사도 거절해 주시고 웬만한 출판사에서 뭐 반응도 없고 그러면 역시 나는 이게 내 길이 아니야 라고 굉장히 이게 탁 집어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제가 계속했던 동기가 하나 있었는데 뭔지 아세요? 바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선교사님 좀 돕겠다고 내가 뭔가 좀 몸부림치는데 왜 저렇게 도움을 안 주실까라는 생각에 더 오기가 생기는 거죠. 자존감이 막 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에 그렇게 출판사를 몇 군데를 더 했더니 30 몇 번째 출판사가 드디어 출판을 해줬습니다. 근데 굉장히 안 좋은 조건으로 출판했어요. 뭐 첫 번째 제가 책을 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받았던 돈이 15만 원이었습니다. 그 15만 원을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송금을 하고 안타깝지만 아무튼 저는 제가 생각했던 그것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15만 원도 물론 놀라운 저는 결과였지만 그 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책을 쓴다는 것, 책을 어떻게 기획해야 되고 출판사를 어떻게 접촉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를 제가 원래 기대한 건 아니지만 몸으로 습득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저자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누구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편집을 하고 독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 지식을 정리하면 누구나 대단한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원하는 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27살에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글을 쓰는 것이 하나의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저에게 2번, 3번의 책을 더 쓸 기회를 주시고, 만약 제가 3권의 책을 쓰게 되면 이걸 포함해서요, 저는 계속 책이라는 문서 선교를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섬김을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2년 동안 또 다른 2권의 책을 쓰게 됐죠. 아까 제가 중국에서 학교는 못 다니고 뭐 했다고 말씀드렸죠? 여행했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네, 실크로드를 여행했는데 그 실크로드 여행한 것은 기록을 좀 남긴 게 있거든요. 그걸로 저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 우리는 실크로드로 간다라는 제가 여행책도 하나 쓰게 됐죠. 그리고 또 다른 책을 쓰게 되면서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저의 은사와 재능 중에 하나.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발견했던 저 책을 쓰는 거가 지금은 저에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되었죠. 자,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잘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매년 새해 계획 세우시죠? 학생들 영어 단어 하루에 100개씩 외겠다. 이런 거 며칠 만에 잘 안 되는 거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약속은 그 동기부여가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그렇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은 최소한 쪽팔리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동기 유발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은 분들을 돕고 섬기고 봉사활동을 하도록 요청을 드리는 게 바로 그 공간을 통해서만이 내가 그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내가 흥미를 느끼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매 시간 도서관에 가서 학원에 가서 책을 핀다고 해서 절대로 책 독서를 하다가 그래 난 이런 사람이야라고 책을 덮고 밖에 나갈 확률이 사실 거의 없다는 거죠. 대부분은 사람과의 사회 작용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유머 감각이 많거나 혹은 유머 감각이 없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거나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확률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마지막 3번째 것까지 또 얘기를 하고 마지막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영상으로 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한 다음에 대망의 질문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긴장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 3번째는요. 아까 제가 행복과 성공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좀 너무 먼저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저 행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은 더 이상 성공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라는 거를 뛰어넘는 행복은 결국 자기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기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과 자기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저기 친구들 만나면 뭐 하세요? 혹시 여기 두 분은 저기 자매세요? 친구세요? 아, 친구예요? 자매라고 하니까 뭐 기분이 그렇게 나쁜 거 아니죠? 네. 자, 두 분 친구예요? 친해요? 네. 대답이 좀 이렇게 시간이 지연이 되네요. 자, 두 분은 이렇게 시간 보낼 때 어디 가서 함께 시간 보내요? 아, 네. 두 사람이서요? 네. 그리고 또 헤어질 때 또 이따 집에 가서 또 전화해서 또 얘기하자 이러죠? 네. 또 얘기하고 도대체 무슨 얘기 하세요? 그러셨구나. 두 분 행복해 보이네요. 자, 저렇게 이야기를 3시간 동안 할 수 있다는 것은 제 기준으로 보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요, 많은 젊은 친구들이 5분도 안 돼서 이야기가 끝나요. 어떤 거냐면, 저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직장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많이 하는 좋은 거, 좋은 연봉 이런 걸 어디서 다 들어가지고 저는 이런 학교, 저런 직장 들어가는 게 꿈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진행을 못합니다. 근데 가끔 많이 못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요, 1시간 동안 막 이야기를 떠드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3시간 동안 떠들었잖아요. 1시간 이상 이제 신앙이 없는 친구들은 막 술 먹고는 떠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취하니까.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떠한 알코올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도 미래 이야기를 1시간 이상 막 춤을 튀기면서까지 얘기를 하고 3시간까지 가는 거는 사실 엄청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자기의 이야기가 없으면 필연적으로 저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특히 직장인들을 보시면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뭐를 하는 줄 아세요? 어제 봤던 드라마 얘기, 며칠 전에 쓴 야구와 축구 시합의 이야기, 멋진 연예인을 지나가다 봤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고 계속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근데 더 재밌는 이야기 뭔지 아세요? 드라마 얘기가 아니죠. 무슨 얘기죠? 가장 재밌는 얘기가 자신과 우리의 이야기죠. 그 얘기를 다 한다면 5시간 한 다음에 그래도 시간이 나오면 무슨 얘기예요? 야, 그런데 너 그 드라마 봤니? 그때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주제가 저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을 기르실 때 저는 그 이야기가 풍부한 친구가 되도록 만드는 거, 그것만큼 강력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만드는 게 없는 거죠. 그 이야기가 없어서 이렇게 막 긴장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저희 집이 자동차를 작년 10월 달에 가지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자동차가 없었는데 제가 회사를 경험하면서 저 이사님 중에 한 분이 대표가 이렇게 자동차도 없이 다니면 어떻게 하냐면서 그전에 쓰던 자동차를 무상으로 기증해 주셨습니다. 한 10년 정도 타셨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집에 그냥 무상으로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교회 다닐 때 가끔 한 번씩 자동차 운전을 해요. 그전에는 운전을 안 했고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저희 집에서 어디 놀러 갈 때 대중교통을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기가 지금 7살인데요. 하루에 한 2만 보 이상 걷습니다. 왜냐면 엄마 아빠 따라 놀러 다니면 대중교통 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스마트폰으로 다 측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2만 보, 한 15,000보. 얼마 전에는 저기 벚꽃놀이 하다 왔는데 다 걸어 다니니까 아기가 그래서 장단지가 굉장히 국습니다. 저 아기는. 어렸을 때부터 2살, 3살 때부터 마을버스, 지하철 버스 걸어 다니는 게 당연하듯이 이게 쇠뇌가 돼가지고 항상 나올 때마다 이제 그런 훈련을 했죠. 한 번은 저 아내랑 함께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아내를 온천을 가면 좋겠다 해서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고민하다가 저희 집이 4호선 한성대 입구에 있습니다. 근데 그 위쪽에서 쭉 밑에 내려오면 4호선 밑에 저기 보시는 한 가지 신길 온천이라는 이름을 제가 발견했어요. 와! 한 번에 마을버스 한 번만 타고 내려와서 지하철로 한성대 입구에서 쭉 다 내려오면 신길 온천역을 한 번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너무나 좋아서 아내한테 예약을 했습니다. 우리 온천역 가서 온천하자.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이제 어떤 온천인지 제가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 또 제가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길 온천이 어떤 곳인지 그때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온천이 아니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 저는 왜 아직도 저 이름이 신길 온천역이라고 하는지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길 온천 역장님께서 친절하게 저 같은 사람이 항상 많았나 봐요. 너무나 짜증나시니까 저거로 그냥 대자보를 딱 붙여놓고 했다는 거고요. 조금 검색해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지하철 중에 가장 사람이 잘 안 내리는 역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평균 환승 거기에 이용하는 분이 하루에 100명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저기에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들하고 아내랑 온천이나 스파를 갈 때 아들은 항상 이렇게 튜브를 쭉 불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는 거죠. 100명도 안 나오는 그곳에 저와 아내가 손을 잡고 아들은 튜브를 가지고 딱 나왔습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역장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가르쳤을 것 같죠. 그리고 그거를 가리키고 아내와 아들과 손을 붙잡고 저 벽보를 바라본 저희 마음은 굉장히 좀 억울했을 것 같죠. 다행히 제가 그래서 신길 온천역을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저게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름은 신길 온천역이에요. 너무나 멋져 보입니다. 저기만 가면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그곳에 그것이 없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역장님은 사실 용기가 있는 거죠. 네, 신길 온천 역장이긴 하지만 우리 역에는 온천이 없다는 걸 저렇게 용기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소명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거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저기를 가니까 사람들이 저길 가면 성공했다고 보니까 가게 되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보게 되는 갈등이 저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한번 보시면 간단하게 한번 기사인데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사건인데요. 영국에서 한 5,000명 정도가 마라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등을 제외하고 2등부터 나머지 5,000등은 마지막 다 달렸습니다. 다 달렸는데
마지막에 실격 처리가 돼서 집에 가게 됐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2등과 3등이 약간 그 원래 정해진 구간을 달려야 되는데 약간 좀 착각을 했는지 2등과 3등이 골목길을 잠깐 이렇게 삐쭉 나갔어요. 그럼 그 2등과 3등만 실격 처리되는 게 공정하고 합당하고 당연한 거잖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4등부터 7등이 이 길을 따라간 게 아니라 분명히 2등에 3등이 저 길로 간 이유가 있을 거야 생각하면서 저 2등과 3등의 뒷모습과 뒷등을 보면서 따라간 거죠. 그 모습을 봤던 11등부터 나머지 저 끝에는 5,000등이 다 함께 그 길을 가는 건데 놀라운 사실은 이 4,999명이 이쪽 길로 가면서 옆에를 바라보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1등이 저 혼자 저 길로 가는 거를 바라봤을 겁니다. 무슨 생각을 들었을까요? 쟤 미쳤나? 아니 앞장서서 저 길 간다고 1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 길로 가야지.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다 탈락하고 그 외로웠던 1등은 1등을 했습니다. 그 1등이 만약에 뒤를 바라봤더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 길로 안 가고 다 절로 가지? 4,999명이? 굉장히 갈등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지켰죠. 무엇을? 자기의 길을 지켰죠.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게 된 수많은 기회들과 그것이 자기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외롭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많은 사람이 우르르 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경우가 있죠. 다 저기로 가니까 저런 쪽으로 달려가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주어진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저 길을 가게 됐을 때 사실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현실이 실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1등은 굉장히 고독했을 겁니다. 외로웠을 거고요. 그리고 불안감도 있을 겁니다. 왜 내 뒤를 안 따라오고 다 저 길로 4,999명이 따라갔을까? 나도 저쪽으로 옮기고 싶은 유혹들이 굉장했겠지만 하지만 자기의 그어진 길을 따라간다는 그 용기를 지켰을 때 바로 또 다른 변화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표현을 저는 한 가지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바로 저런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 쏟아오른 몇 가지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죠. 스펙이라는 부분입니다.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스펙이 있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 저의 스펙은 서울에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비교가 됐겠죠. 그런데 그런 주어져서 어쩔 수 없는 스펙들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히 존재합니다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인생들이 다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사실 아니겠죠. 우리가 어떤 조건들 때문에 들어간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벌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자격증 이런 부분도 사실 존재를 하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 아무리 많이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빙산에서 보이는 저 조그만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도대체 나머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회라는 기준에서는 지금 당장 그것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저 수면 밑에 자리 잡고 있는 저 엄청난 저 본체 저거야말로 바로 숨겨진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나오고 있냐면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저런 친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은 빙산의 일각이고 내가 가진 더 큰 이야기와 그 이야기야말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버린 친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빙산의 일각은 수면 위에 쏟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막 주목을 받죠.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다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대학교 때 장학금을 받고 저는 한 번도 학부 때는 장학금을 못 받았는데요. 학부 때 장학금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생각이 나면 기분이 좋고 친구를 만났을 때마다 야, 너 나 아니? 15년 전에 오늘 내가 장학금 받은지? 물론 그런 얘기 했다간 친구 관계가 깨지겠죠. 자, 그런 사람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죠. 토익 성적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학생분들. 몇 년 동안 유효죠? 딱 2년 동안 유효기한 주죠. 왜 그럽니까? 스펙이 가진 한계를 누구나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 이야기라는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빛을 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역량을 말하는 겁니다. 이야기라는 것은 곧 역량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글쓰기를 이렇게 막 열심히 노력해서 책을 썼잖아요. 근데 3년 후에 제가 글쓰기 능력을 반납하나요? 다시 가나다부터 배우는 게 아니죠.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역량이 더 탁월해질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이야기의 힘이고 그게 바로 역량이 가진 힘이죠.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구도 관심 없고 누구도 물어보지 않고 나조차도 기억나지 않는 그 스펙에 의존할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드러나게 되는 저 커다란 이야기, 그 본질상 그 이야기를 우리들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이 서울 수도권 쪽에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요. 대중교통을 타보시면 특히 버스 정류장에 저런 빨간 화살표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저거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하루에 약 700만 명 이상의 수도권 시민들이 버스 정류장에 있는 저 작은 화살표 스티커의 방향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내가 가는 버스가 잘못 타는지 안 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과거에 저게 서울시 교통정책과 이런 데서 만든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곳에 강연을 하러 갔는데 그 강연의 뒤에서 강연했던 제 다음 차례 친구가 바로 여기 있던 이민호라는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가 발표를 하는데 이거를 자기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이 친구는 전문대학교를 이제 공부했던 친구였어요. 네, 대학생이죠. 아니 어떻게 대학생이 저런 걸 했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처럼 몇 번 버스를 방향을 잘못하고 이제 크게 손해본 뭔가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불편하다 넘어갔었는데 이 친구는 더 고민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내가 공무원이 돼서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도전해보자 생각을 해서 자기 용돈을 모아서 20만 원을 모은 다음에 저기 있는 빨간색 화살표를 특수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특수 코팅의 화살표를 특수 제작을 해가지고 수업 시간이 없을 때마다 자전거 헬멧 타고 자전거 타고 서울 시내를 쭉 자전거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버스 정류장에 버스의 방향을 확인하고 저 화살표를 하나씩 정성스럽게 붙인 거죠. 그 친구의 도움 때문에 지금 7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빨간 살표 오면서 즉각적으로 버스를 탈지 말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죠? 자기가 가진 부족한 자원과 스펙으로 인해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물론 내가 이런 거지만 하지만 이것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은 아닌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빙산의 일각의 사진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자, 이 친구가 2년 전에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 전문대를 졸업을 하고 취업 원서를 썼습니다. 20군데가 넘는 곳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주로 스펙 위주로 자기를 좀 설명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취업이 잘 안 되는 어려운 시절이라서 한 군데에서도 이 친구가 서류 전형을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드는 찰나에 자기가 모르는 곳에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이민호 씨죠? 네. 혹시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는 거는 관심이 없으실까요? 관심 있으시면 저희가 어느 때까지 서류 전형을 하니까 저희 회사도 서류를 제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결국 2년 전 2월달, 3월달에 입사하게 된 것이 바로 현대자동차라는 곳에 정식 사원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가 가진 스펙으로는 한 번도 꿈을 꾸지 못했던 현대자동차의 그 일을 이 친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지원해야 되지만 오히려 그 회사가 연락을 해서 데려오고 싶을 정도의 인재가 됐다는 것을 자기의 이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한 친구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단 궁금하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통해 좀 더 생생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을 둔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자,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회를 어떻게 즐겁게 가져갈 것인지를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펙은 주어진 것,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도토리 키재기처럼 영어 점수를 10점, 20점 올린다는 것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오히려 저렇게 커다란 곳에 있는 저것을 개발했을 때 이 사회들의 더 주목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네, 그 전에요. 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영상 하나 보고 제가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를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이 여러분 어떠셨나요? 많은 거를 좀 보게 하는 영상이죠. 마지막 저 아이가 저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멋지기 때문에 우리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이 두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보면 처음에 이 박스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이 친구들은 이제 공정한 충격이었죠. 내가 저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저 박스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다, 성공 못할 거야라는 아마 강박관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눈이 안 보이는 장애, 또 걷지 못하는 것들을 아까 엘리베이터에 돌진하면서 두려움을 넘어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쩔뚝거리는 친구는 비상구가 내려가는 역할만 했던 비상구를 혼자 천천히 올라가면서 내가 가진 장애 때문에 혹은 내가 이게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만들어갔죠. 그리고 그런 역경과 이야기 끝에 마지막에 선택을 당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가 있는 사람, 혹은 상처가 있음에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이 가진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하죠. 한편으로는 저 박스를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박스를 벗어난 순간 박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다 사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엄청난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여긴 특히 젊은 분들, 제 후배분들은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어떤 박스의 진로나 앞으로의 갈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더 큰 곳에 있는 것들까지 고민하고 나아가신다면 결국에 그것이 저는 행복한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성공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 성공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성공의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 자체도 또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제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그냥 가면 또 아쉬우니까 누가 또 첫 번째 질문을 하시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간단히 좀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